뭐 경착륙인지 연착륙인지 요런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내려오는 거는 조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근데 밸류에이션은 너무 높고 그러면 앞서서 저희가 한 3초 보여드린 그 공식에 이어서도 예. 조심해야 될 때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은 좀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은 뭐 현재 판단도 물론 조금 하겠지만 네. 투자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생활을 하면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어떤 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예. 있으면 뭐 예. 그거 너무 예. 반갑죠. 예, 그거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네네. 예. 결론부터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한번 제가 시작을 해볼까요? 예. 그럼 한번 여러분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요거 잘 들으시면 앞으로 뭐 30년, 40년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때 적절한 도구 하나가 마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림 첫 장에 뭐 제목을 경기 연착륙, 경착륙, 요게 주식시장 방향을 결정할까? 이렇게 적었는데 네. 한번 역사적으로 볼게요. 여러분이 화면에 동그라미 1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동그라미 1번 1990년대 초반입니다. 이때 경제 소위 연착륙했었죠. 그런데 주식시장은 어땠나요? 괜찮았습니다. 연착륙의 정의가 GDP 증가율이 플러스긴 한데 그게 차츰 내려오는 걸 말해요. 물론 90년대 초반에는 일시적으로는 GDP 증가율 마이너스로 잠시 빠지긴 했는데 뭐 전체적으로는 연착륙이었죠. 자, 그런데 요 동그라미 2번 보이시나요? 2000년대 초반 경기는 90년대 초반보다 오히려 상황은 나쁘지 않았어요. 네. GDP 증가율이 플러스권에서는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그 유명한 IT 버블 붕괴. 똑같은 연착륙인데 시장이 좀 다르게 반응하죠. 네. 자, 그리고 2000년대 중반 한번 볼게요. 이때도 GDP 증가율이 내려왔어요. 정의상으로는 연착륙입니다. 플러스권에서 살금살금 내려오니까. 그런데 2000년대 중반에는 주식시장 상승했죠. 이때 금융위기 발발 전에. 네. 시장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동그라미 4번 경기 침체, 경기 경착륙이라 하면 GDP 증가율이 마이너스 폭을 점점점 키워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뭐 침체해서 주식시장 빠지는 건 당연하고. 자, 이제 내년에 사람들은 컨센 기준으로도 경제는 연착륙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느 경우를 저희가 따를까요? 지금 좀 감이 오십니까? 그럼 조금만 더 힌트 조금만 더 드려볼게요. 이제 밸류에이션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요러면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짐작이 가실 거예요. 90년대 초반 다시 볼게요. 경제 연착륙했는데 90년대 초반에는 주식시장 괜찮았다고 했습니다. 이때 밸류에이션이 낮았어요. 2000년대 초반 경기 연착륙했는데 주식시장은 무너졌죠. 이때 밸류에이션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2000년대 중반 경기 연착륙하는데 주식시장은 이때 올랐죠. 이때 밸류에이션 낮았어요. 자, 그래서 경제의 모습으로만 주식시장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상호 호환성이죠. 뭐 상호 의존성. 밸류에이션과 같이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서두부터 결론을 바로 드리지 않고 지금 여기 이제 요건 아마 여러분들 외우시면 좋고 아마 평생 써먹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밸류에이션이 낮으면 경기 연착륙은 무섭지 않습니다. 주식시장 올라요. 왜 그러냐? 과거에도 그랬다. 그런데 밸류에이션이 높으면 경제 연착륙만으로도 시장은 흔들립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탑을 쌓는데 어떤 평평한 대지에 탑을 한 단으로 쌓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땅을 좀 흔들려도 탑은 무너지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물론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지면 그 탑이 아래로 꺼질 수는 있지만, 그런데 탑을 좁게 높게 쌓아 올리면 밸류에이션이 높으면 땅이 조금만 흔들려도 연착륙 되어도 탑은 무너져요. 그러니까 요 그림, 요 도표만큼은 여러분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이런 틀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PD님 그러면 방금 나왔었던 그 도표
한 번만 전체 화면 더 띄워주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3초 드리겠습니다. 캡처하시든 사진을 찍으시든 예. 개인 소장을 하시길 바라겠고 예. 첫 번째 그림을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걸 느꼈어요. 예. GDP 흐름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결국 정답은 뒷장에서 보여주셨던 밸류에이션이라는 맞습니다. 건데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또 드는 건 예. 밸류에이션도 측정하는 기준이 다르고 맞습니다. 분모 분자 넣는 것도 다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버핏은 이걸 넣기를 좋아하고 맞습니다. 또 누군가는 이걸 넣어서 이걸 밸류에이션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예. 그러면 파트장님께서 밸류에이션을 측정할 때는 예. 어떤 숫자, 어떤 지표를 어떻게 넣습니까? 아, 예. 뭔가 하나 아주 좋은 게 있으면 좋은데 사실 세상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없죠. 예, 시대마다도 밸류에이션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다들 측정 지표가. 해석과 전망이 그래서 다른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종합 점수를 매겨보면 됩니다. 예. 한번 종합적으로 볼게요. 아까 PER은 봤었고, 네. 예, PER은 저희가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여러분 도표 한번 예, 지금 PER이 IT 버블 붕괴 때가 PER 25배인데 지금 21배예요. 예, 결코 낮지 않습니다. 낮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런데 또 다른 지표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CAP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로버트 실러 박사가 개발한 지표인데 개념적으로는 PER하고 아주 비슷해요. PER은 분모에 EPS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분자에는 주가가 들어가고 그런데 CAP는 이 분모에 EPS 대신에 과거 10년 평균 EPS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경기 조정한 맞습니다. 거를 맞습니다. 반영을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곳곳에 들어가는 모든 가격은 뭐 인플레이션을 제어해서 하는 건데 요거는 크게 뭐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되고 CAP는 한마디로 EPS를 과거 10년 평균한 걸 넣는다. 예. 그리고 로버트 슐러 박사께서도 굉장히 친절하시게도 예, 이거 예, 자기 홈페이지에 공개 데이터로 다 쓸 수 있게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1870년대 뭐 말부터 최근까지 154년 역사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예, 역사적으로 제일 비쌌을 때가 IT 버블 붕괴였어요. 2000년.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역사상 뭐 154년 역사상 두 번째로 비쌌을 때가 저희 무제한 양적 완화 했을 때 기억나실 겁니다. 2021년. 요때가 역사상 두 번째로 비쌌습니다. 세 번째는 세계 경제 대공황 발발했을 때 1929년이었어요. 네. 근데 요즘에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역사상 세 번째로 비싸요. 아 그래요? 예, 세계 경제 대공황 발발 직전 주식시장 광란의 20년대라고 불렸던 시절보다 지금이 더 비쌉니다. CAP 기준으로. 아니 그런데 특별한 지금은 이슈가 없잖아요. 예전처럼. 그게 이제 무감각해진 거죠. 저희가 아. 예, 또 다른 지표 한번 볼까요? 또 예. 예, 하나만 보면 안 되니까 예, 지금 두 개 봤죠. PER, CAP. 예. 그런데 이제 워렌 버핏께서 한동안 또 많이 보셨다는 시가총액 나누기 GDP. 이것도 한번 볼게요. 아 소위 이제 버핏 지표라고 맞습니다. 하는. 예, 예, 버핏 인디케이터. 예, 이게 시가총액은 그 가격이고 GDP는 이익 개념이죠. 예. 그래서 PER하고 아주 개념적으로 흡사합니다. 근데 시가총액 나누기 GDP 하면 이게 지금 역사상 1등입니다. 여러분. 예, 이걸로 보면은 버핏께서 왜 상반기 때 애플 줄이셨는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몰라서 순수하게 질문 드리는 건데 예. 앞에 첫 번째 장표를 보면서 GDP하고 어떤 주가 수익률하고는 상관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GDP가 분모로 들어가고 시가총액을 한다는 거는 어떤 유동성의 과잉이냐 뭐 그걸 아닙니다, 따지는 아닙니다. 건가요? 앞서서 잘 보십시오. 버핏이 왜 시가총액 나누기 GDP를 썼는지 그 이제 한참 이제 왕성하게 활동하셨을 때 이해가 되더라고요. 잘 보십시오. 예. 만약에 밸류에이션을 시가총액 나누기 GDP로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예, 예. 앞에 장표하고 같이 볼게요. 만약에 시가총액 나누기 GDP가 낮은 상태인데 또 경제 GDP가 연착륙된다면 이게 호응이 맞아요. 지표하고 GDP하고 호응이 맞아요. 네네. 예, 지금 밸류에이션 측정 시가총액 나누기 GDP의 분모랑 지금 저희가 이제 타겟으로 하는 경기 연착륙 또는 뭐 어떻게 될까 그게 호응이 맞아요. 그러니까 소위 자연스럽다라고 느끼는 맞습니다,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이걸 사용하시지 않았나 그냥 뭐 제 짐작입니다. 예,
그래서 요게 이제 밸류에이션이 낮을 때 연착륙, 경착륙, 뭐 높을 때 연착륙, 경착륙 요거 판단하기에 좋으니까 아마 이걸 쓰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예. 이제 유명하신 분들이 뭐 로버트 실러 박사 그리고 버핏 그리고 PER은 벤저민 그레이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하나 만들고 싶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조잡하지만 제가 하나 또 만들어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으십니다. 뭐 이익은 그렇다 치고 세상에 돈이 많은데 그런데 주가는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예. 그러면 여기 7페이지에 보시면 예. M2는 예, 광의의 유동성이죠. 그리고 예, 이 앞에 이제 위에 분자하는 시가총액. 네. 예, 이 세상의 돈 대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올라갔느냐. 예, 요걸로도 볼 수 있는데 예, 요것도 역사상 두 번째. 그래서 이거 파트장님이 만드신 거예요? 제가 한번 예. 근데 뭐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누구나 다. 예. 그래서 지금 어떠한 밸류에이션 지표로 측정하더라도 역사상 1등, 2등, 3등 뭐 요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예. 심지어 154년 역사에서도 예, 거의 뭐 3등 안에 들어가는 미국 주식 시장이라서 비싸다는 건 이거는 뭐 반박하기는 좀 어렵다. 예, 그렇죠. 마지막 3번은 그러니까 소위 현기 인디케이터라고 하면 되는 겁니까? 근데 예. 앞에서 버핏 지표랑 예. 큰 맥락은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에 비해서 시장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가 맞습니다. 주요 기준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이 세 가지만 봐도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 따질 수가 있고 맞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은 결코 낮진 않다. 맞습니다. 이건 확실하다. 예. 그러면 경기에 대해서 지난번 오셨을 때 예. 어떤 둔화의 초입 국면이다라고 얘기를 예. 하셨었는데 예. 그 뷰에 대해서는 여전히 예, 맞습니다. 이제 앞서서 제가 이제 평생 써먹을 수 있다는 그 틀에서 보면은 밸류에이션이 낮으면 네. 경기 연착륙 때도 안 무섭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시장 상승한다고 했습니다. 예. 근데 밸류에이션이 높으면 경기 연착륙만으로도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컨센서스로는 지금 내려온다고는 돼 있는데 이게 과연 타당할까? 경기 뭐 GDP 증가율이 내려올까? 요걸 한번 따져는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예.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세 가지 근거를 가지고 와봤는데 첫 번째, 여러분 아웃풋 갭이라고 있는데 요게 산식이 이렇습니다. 실질 GDP 증가율 빼기 잠재 GDP 증가율. 그러니까 원래 실력 대비해서 요즘의 GDP 증가율이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 예. 잠재 GDP는 이제 원래 실력이죠. 원래 네. 실력. 예. 요게 이제 회색 선으로 그려졌고 검은색 동그라미가 요게 추정치인데 제가 추정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예, 저도 안 믿겠습니다. 예, 이게 미국의 의회 예상국에서 미국의 의회 예상국에서 추정해 준 겁니다. 예. 보통 국가 기관들은 전망을 할 때 너무 모나게는 하진 않습니다. 방향성이 너무 크게 드러나진 않게.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예상국에서는 GDP 갭이 축소된다고 나타난다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지금 GDP 갭 수준은 어느덧 2008년 금융위기 직전 대단한 호황기 때 이 수준까지 있다가 점점 GDP 갭이 내려온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볼 땐 뭐 한간에서는 생산성 향상? 근데 차후로도 미래 생산성 향상이 안 될까요? 생산성 향상이라면 이게 GDP 갭이 떨어질 리가 없는데. 임금 고용 관련된 건가요, 그러면? 한번 보시죠. 이게 인간의 여러 가지 앞서서 뭐 중국 정치 얘기도 했지만 미국 정치도 좀 언급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상황이 좀 안 좋아졌을 때 네.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 당시에 예. 정부 지출 늘려야죠, 당연히. 그럼요. 일단은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정부 지출을 늘리다가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 싶으면 네. 정부 지출을 계속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 향후에 부작용이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돈을 빌려와서 쓰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좀 멈추고 직전까지 정부 지출 늘린 거에 대한 효과를 봐야 돼요. 네. 2008년 여기 도표 보시면 2008년에도 그런 모습 나타나죠. 2008년 정부 지출 늘리고 그리고 2009년부터 2013년 정도까지 정부 지출에 대해서는
소위 좀 짱 보는 기간. 예,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요번에 코로나 때 정부 지출 급격하게 늘린 건 오케이. 예. 그때는 경제 활동을 아예 못하게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네. 예, 현금을 쥐어줘야죠. 그래서 뭐 가게에다가 직접 현금을 꽂아줬는데 그러면 요 정도 썼으면 이후부터는 정부 지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자제는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예, 뭐 정치적인 판단은 하지 않겠지만 정부 지출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렸었다. 그러니까 쇼크나 실기에 대한 두려움이 이때까지는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고 네. 뭐 바이든 행정부 바이든께서 차기 후보 사퇴하기 전까지 네. 예, 정부 지출이 좀 또 늘었었다. 음. 예, 요런 것도 좀 있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무리하지 않았나. 아. 예, 정부 지출에 대해서.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앞서 그 의회 예산국 추정치에서 주요한 게 이렇게 재정 적자에 대해서 이제 좀 그만 쓰자. 예, 이런 전망치가 이제 2024년까지는 많이 썼다. 예, 요게 이 그림이 아래쪽으로 오면은 재정 적자 좀 폭이 커지는 거고 이제 좀 그만 써야 될 때가 왔다. 야, 그래서 GDP 증가율이 떨어지는 첫 번째 이유가 정부 재정 지출의 예, 축소 가능성입니다. 그럼 정부는 그렇다 치고 민간 쪽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구인자 수가 제가 볼 때는 이 한글로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단어를 쓰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구인자 수보다는 좀 더 뭐 직관적으로 와닿는 거는 채용 공고수 하면 직관적으로 딱 와닿으실 것 같아요. 예. 저희 기업에 오세요 하는 숫자입니다. 예. 예. 그리고 구인율이라는 건 채용 공고수의 개념이 분자에 들어가고 분모는 취업자 수 더하기 채용 공고수. 네. 그러니까 이미 차 있는 일자리 그리고 앞으로 뽑아야 될 일자리 예. 전체 일자리죠. 이게 분자. 그러니까 채용 공고에 대한 비율을 구인율이라는 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직전까지는 부양책 너무 과도했으니까 구인자 수가 솟구쳤다가 요즘에 예, 부양책 예, 점점 그 효과는 약화되니까 네. 내려오는 거고 차후에도 정부 지출이 줄어든다면 구인자 수도 또 떨어질 것 같은데 요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아직도 구인자 수가 팬데믹 이전 그 어떤 시기보다 너무 높아요. 이 많은 일자리 저희 기업에 오세요 하는 걸 다 채웠다고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산출물을 뽑았는데 이거 어디에 팔까요? 중국도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엔비디아에서 생산한 AI 칩에 대해서 자국 기업들이 안 썼으면 좋겠다 가급적. 뭐 이러한 언급을 중국의 이제 정책 당국도 하고 있고. 근데 이런 게 각각의 교역제 곳곳에 묻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서로 사이가 좀 안 좋습니다. 네. 네. 예, 미국이 이 많은 구인자 수 채워서 산출물 뽑았을 때 총 수요가 이걸 못 받쳐줘요. 구인자 수 더 떨어져야 됩니다. 예, 뭐 같은 말로 하면 구인율이 더 떨어져야 되겠죠. 자, 근데 구인율이 떨어지면 여러분 제가 요즘에는 베버리지 곡선을 간간히 들고 나옵니다. 베버리지 곡선 이름만 좀 복잡하지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베버리지 곡선이 Y축이 아까 언급드렸던 구인율, 저희 기업에 오세요 하는 그 정도의 비율입니다. 예. 그리고 X축은 실업률입니다. 예. 채용 공고수가 줄어들면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이 녹색선처럼 예, 사선으로 움직여요. 채용 공고수 줄어들면 취업자 수 늘어나는 거. 예. 팬데믹 빵 터지고는 이게 한 바퀴 크게 돌았습니다. 좀 헤맸죠. 그래서 직전에는 구인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떨어지고 있었지만 실업자가 크게 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정상 베버리지 곡선상에 이제는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저희 기업에 오세요 하는 채용 공고수가 줄어들면 실업률은 올라가겠죠. 예. 요즘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실업률 중에서 분자, 열심히 취업하려고는 하지만 아직 못한 사람들, 네. 이 실업률을 높이는 것 중에 이민자가 많이 들어와서 그렇다. 네. 네. 이런 것도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이게 혹시 혼동해서 해석되진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냐 하면, 예, 이 이민자가 들어와서 실업률을 왜곡시켰다기보다는 직전에 미국은 구인율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채용 공고수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미국에만 어떻게든 이민해서 진입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민자가 들어오는 건데 구인율이 만약에 떨어지면 그러면 이민자가 들어가서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원인과 결과를 다르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민자 때문에 여러 가지 수치들이 왜곡됐다기보다는 향후에는 구인율 떨어지면 이민자 수도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네. 만약에 이게 이민자 수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구인율 하락할 때 실업률이 높아지면 그러면 정말로 진성으로 이게 좀 민간 딴에서도 위험할 수 있다는 신호로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정상 베버리지 곡선에 왔으니까 아마 그 가능성은 좀 높아 보여요. 그리고 경기에 대해서 하나 더 앞서서 이제 정부 지출 축소 그리고 이제 고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만 더 시설 투자도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비국방 자본제 신규 수준은 전통적으로 이코노미스트들이 많이 보는 미국 기업들이 시설 투자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 지표인데 말 그대로요. 비국방 무기 사는 거 말고 자본제 네. 아주 큰 덩치가 큰 여러 가지 물품들 신규 수주 받은 거. 요게 2000년 IT 버블 때 솟구쳤고 2008년 금융위기 전에도 솟구쳤고 뭐 시설 투자 유인은 많았죠. 2013년에는 솟구쳤는데 요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거 그때 리쇼어링. 예, 그리고 셰일가스. 예. 그리고 요즘에는 AI에 대한 투자는 많이 일어나지 않았다고도 말씀하시지만 공급망 재편하고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공급망 재편 이후 AI 해서 요즘 비국방 자본제 신규 수준은 최고치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소비가 둔화되면 시설이 놀아야 돼요. 그러겠죠. 예. 한번 볼게요. 2000년 IT 버블 때 시설 투자 많이 했는데 선행지수 떨어지면 동행지수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동행지수는 소비지표예요. 거의 대부분. 예, 상당수가. 네. 소비 슬로우해지면 그 많이 투자했는데 시설 놀아야죠. 그래서 그 사단이 났습니다. 2008년에도 선행지수 떨어지고 동행지수가 떨어지고 소비가 이제 둔화된 거죠. 시설 투자 많이 했는데 시설이 놀아야 됩니다. 2013년 그때는 미국 시장이 왜 큰 트러블 없이 잘 갔느냐? 보십시오. 여기 선행지수, 동행지수 다 괜찮았습니다. 시설이 놀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선행지수 요 정도로 떨어졌는데 동행지수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 확률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예, 향후 동행지수 떨어지면 이렇게까지 시설 투자 많이 해놨는데 요게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경제는 정부 지출 축소, 고용이 좀 이제 위축되는 거, 그리고 시설 투자 유화. 그래서 GDP가 뭐 경착륙인지 연착륙인지 요런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내려오는 거는 조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근데 밸류에이션은 너무 높고 그러면 앞서서 저희가 한 3초 보여드린 그 공식에 이어서도 예. 조심해야 될 때이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 이런 말씀도 많으십니다. 미국 시장은 지금 신고가, 중국 시장도 한번 폭등했죠. 한국 시장은 너무 억울하게도 아래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 시장이 미국과 중국을 따라가지 않을까도 언급을 하세요. 네. 그런데 글로벌 주식시장 주요 변곡점에서는 한국 시장이 선행합니다. 예, 예를 들어 볼까요? 그 IT 버블 붕괴 때 한국 시장이 정점 언제 형성했냐면 월간 단위 종가 기준으로 저희가 1999년 12월에 정점 형성하고 내려왔어요. 네. 미국은 2000년 3월에 정점 형성하고 내려왔습니다. 한국 시장이 그래서 정말 어려운 시장입니다. 2021년에도 그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 그때도 기술주에 대한 붐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한국 시장 정점이 2021년 12월이었어요. 네. 자, 숫자 2021년 6월이었습니다. 네. 말하다 보니까 제가 틀렸다는 걸 제 머리에 어딘가에서 툭 쳤습니다. 선생님, 우리 오늘 진도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미국 시장의 정점이 2021년 12월. 그러니까 예. 저희가 6개월 먼저 빨랐어요. 한국 시장이 좀 빠릅니다. 시크릿컬이 네.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시장이 먼저 반응한 거고 이후에 미국 시장이 지금 테두리를 틀을 보더라도 반응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 예, 조심해야 될 때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골자는 어떤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봤을 때는 결코 낮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어떤 지표를 보느냐에 따라서 경기에 대한 전망이 결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지금으로서는 좀 GDP 하향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심하자.
라고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지표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또 저희들도 다시 보기도 하면서 한번 소화를 시키고 다음번에 만나서 또 추가적인 지표들 설명과 함께 경기 전망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죠. DB금융투자 강현기 주식전략 파트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